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용입니다. 최근 정부가 문화예술 혁신 전략과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속에서 더 약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과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부처의 주요 정책들을 심도 있게 진단해 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And the Emmy goes to Hwang Dong-hyuk, Squid Game. Lee Jung-jae, Squid Game. 올해 빌보드 시상식에서 BTS의 정국을 포함한 국내 가수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2023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지만 그나마 웃을 수 있었던 건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리 K컬처 관련 뉴스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총사령탑이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 보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이제 취임한 지 제가 이제 한 석 달 채 못 됐거든요. 네. 근데 정말 와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4kg요? 네네. 아이고. 유명 연기자에서 최장수 문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연극 무대로 돌아가서 또 10여 년 동안 이제 지키셨고요. 무대를 네. 지키셨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문체부 장관,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을 네, 맡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의욕도 있고 욕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의욕, 욕심 이런 걸 떠나서 우선 책임감이 더 크고요. 책임감이요. 또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두 번째 하니까 뭐 훨씬 더 잘하겠지라는 그 기대감.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 심적으로는 훨씬 부담감은 크고요. 그렇지만 뭐 과거에 이제 해보려고 했다 못했던 일이라든지 좀 미흡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보완하고 또 제가 이런 뭐 공직으로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의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15년 전에 첫 번째 이제 문체부 장관을 맡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인연을 연결한 게 바로 이 드라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KBS, ETV 1990년이죠. 이때 그렇습니다. 이제 네. 주말에 이제 방송된 야망의 세월인데 이제 기억나시죠? 물론 기억이 뭐 많이 나죠. 장관께서는 이 드라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이제 주인공 연기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친해졌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발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얼굴이 저게 한 33년 전 얼굴 아닙니까? 정통 아니고요. 맞습니다. 우리 네. 가족은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로 장관이 되신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뽑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인연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제 야인으로 돌아와서 또 이 예술 현장, 연극 현장에서 또 계속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날 일도 없었고요.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연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돼서 생각하시는 거나 일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걸 보고 옆에서 정말 제가 맡은 이 네. 분야만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에 관심 많나요, 대통령님?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하신다고 할까요? 주문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장관 취임식 풍경 이거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같으면은 이제 취임식장 하면은 이제 단상 위에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관께서는 단상을 이제 하나씩 내려가시면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 앞에서 원고도 없이 네. 이제 직접 소통을 하고 하는데 이건 왜 이러신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늘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그렇게 한 것이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떠나 있은 지도 오래됐고 그렇지만 공직자들이잖아요, 전부.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좀 딱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특히나 네. 이제 뭐 새로운 뭐 장관이 와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더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좀 우리가 좀 한 공간에서 네. 같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이 있다.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인식되면 편안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단상이 있고 네. 조금 거리가 있고 또 단상이 좀 높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럼 이렇게 네. 내려다보게 되고 예. 뭐 이런 어떤 그 눈높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네. 저는 뭐 이거는 우리 직원들하고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도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저는 네. 우리 직원들 곁으로 간 거죠, 뭐.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네. 그 영상을 보면은 다가가서 이제 곁으로 간 거죠. 이제 다가가갖고 이런 말을 해요. 직원들이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결국 네, 이게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 저 네. 관련 영상, 네. 당시 취임식장 영상을 만들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미워도 하고 아유 저 그냥 왜 쟤네들은 저렇게 반대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은 했어도 최소한도 그 기록을 보면 다 나와. 적어도 우리가 현장에 있는 양심상 그런 짓은 안 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트라우마에 있는 거 아닌가. 응? 너무 그런 거에서 빨리 난 벗어났으면 좋겠고. 자,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심지어 지금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네. 이명박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장관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이제 그 사실은 그 앞에 그러니까 뒤에부터 해서 그 같은 어떤 그 보수적인 정부의 연결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고 싶었겠죠. 근데 사실은 어떤 정부든 항상 정보 보고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그런 정보기관들 뭐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는 뭐 이게 뭐 이 경찰의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뭐 대통령께 그런 그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어떤 리스트의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고는 항상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말하자면 그걸 갖고 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 지원해서 다 배제를 해라. 그러면서 이게 다시 뭔가 이 리스트화 되면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한 번도 그 당시에는 뭐 말하자면 그런 보고를 갖고 저한테 자, 이 사람들은 좀 배제해라 앞으로 네.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든지 또 제가 그걸 받아서 그런 지원 우리 산하 기관들한테 또 뭐 그렇게 해라 하고 내려갔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말하자면. 근데 그런 정보 보고 그건 대개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어느 뭐 시위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고 뭐 어느 노조가 왔고 뭐 이런 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항상 보고를 하죠. 정보기관들은.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걸 이게 블랙리스트다. 실행된 적은 없다.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신문에 늘 나면 그 유명 인사들 이름 나오는 몇 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보면 다 알거든요. 그 당시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했나 그 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배제됐다면 확실히 배제를 했겠죠, 진짜. 그리고 일체 뭐 이런 방송 출연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됐어야 이게 원칙인데 뭐 그중에 물론 뭐 심의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심의에서 떨어졌다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개선하는 방법, 네네. 블랙리스트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심의제, 네. 책임심의관제도라고도 그렇죠. 네. 제도라고도 뭐 얘기도 하고 심의제라고도 네네네. 책임심의제 이게 뭐예요? 대부분 뭐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특히 지원금을 이제 나눠주는 그 심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을 담당한 평생 그 일만 합니다. 예.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심사를 하는 분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파악이 다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부작용이 없죠.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경우는 특이하게 항상 뭐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 게 지연, 학연, 뭐 이런 어떤 뭐 인연, 뭐 이런 걸로 뭐 지원을 했다.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떨어졌다. 뭐 이런 항상 투서와 항의와 이런 게 끊이질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일을 책임 맡아야 할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겁나서 안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라고 하는 외부의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결국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위촉받아서 와서 심사하고 지원금 나눠주고 그분들은 그 심사 끝나면 다 자기 일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그 지원받은 거에 대한 결과를 볼 수도 없고 또 뭐 우리는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으로는 그 또한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 3년 고생을 하더라도 책임을 맡아서 심사를 하는 심의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 외부의 청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인연으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계속 뭔가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그런 일을 집행을 하면 금방 알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책임지고 그 일을 뭐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전문가가 될수록 그 일을 맡아야 한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요.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책임 심의관이 네네. 되면 이게 또 다른 권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이 세질 거 아닙니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만큼의 이제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요. 뭐 물론 아무래도 뭔가를 이렇게 주는 입장에선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만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함부로 힘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아마 결론을 금방 얻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정책들을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제 K 컨텐츠. 네. 우리 K 컨텐츠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이제는 세계 시장을 저는 뭐 선도한다. 뭐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뭐 정말 기록상으로 봐도
전 세계에서 우리 그 K 콘텐츠를 좋아하는 네. 애호가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예. 많이 늘은 정도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이 정도로 거의 뭐 1억 명 이상.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문화적인 저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 얘기하면은 뭐 국뽕 아니냐라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이제 해외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네덜란드 순방 때도 뭐 대통령하고 같이 갔다 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 보니까 어때요? K 콘텐츠. 아니 실제로 그 네덜란드 국왕이 베푼 그 만찬에서도 화제가 거의 우리 K 컬처, 그러니까 K 문화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 사항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뭐 그다음에 우리 뭐 그 BTS나 블랙핑크나 뭐 이름만 내도 그분들이 다 자기들도 좋아한다, 나 뭐 노래도 들어봤다, 뭐 이렇게 할 정도니까. 네. 뭐 일반 국민들로 내려가면 더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지금. 네. 좀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OTT 얘기, 콘텐츠는 OTT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더 글로리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한국 K 콘텐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거는 이제 맞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글로벌 OTT들이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 놓고 네. 글로벌 OTT에 납품만 하는 하청 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환경이 변한 거죠. 예전에는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봐야 한다. TV는 그냥 드라마는 집에서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환경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젊은 청년들 보면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또 집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글로벌 OTT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OTT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를 너무나 쉽게 싼 값에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뭐 이렇게 환경이 변할 줄을 저희가 예측을 못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우리는 계속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은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감독이 꽤 오랫동안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결국. 근데 어쨌든 글로벌 OTT에서 그걸 선택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OTT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자금력이나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자금력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만큼의 자금력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P라는 거, 그러니까 저작권의 문제죠. 그렇죠. 그것까지 다 사가니까 실제로 제작비만 주고 제작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생기는 제2차, 3차의 또 다른 그 저작권에 대한 건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자생을 못하는 거죠. 지금 KBS도 예전은 대하드라마, 요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KBS 하면 대하드라마, 반공드라마, 뭐 기타 선이 굵은 드라마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MBC는 일종의 좀 휴먼 드라마, 서민 드라마, 뭐 이런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SBS는 그래도 고급화된 드라마, 이렇게 방송사마다 각기 그 성격이 다른 차별화 전략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게 굉장히 아주 특색 있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새 방송사가 아무도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쌓아두었던 인력이나 이런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뭐 지금 꽃은 피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꼴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고급 인력이 그런 글로벌 OTT로 갔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민간으로 밖으로 많이 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힘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환경에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극장도 안 간다고 하고 또 영화도 계속 침체되고 우리가 그 코로나19 3년 겪으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그 전에 이미 찍은 영화가 개봉도 못하고 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창고에.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이제 새해가 정말 내일인데 내년에는 과연 영화 드라마가 얼마만큼 만들어질 건가? 지금 대책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미 투자됐던 것들이 회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은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을 잘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대책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토종 OTT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통폐합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웨이브라든지 뭐 티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토종 OTT를 키워야 되겠다. 저희 전략은. 네. 왜냐하면 OTT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이 글로벌 OTT처럼 일본, 중국, 동남아 또는 유럽이나 이 미주 대륙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내년에 만들어야 되겠다. 네. 뭐 그러려면 결국 돈이잖아요.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콘텐츠 관련,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또는 뭐 그 외에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런 모든 걸 총망라해서 네. 지금 콘텐츠 관련 예산만 지금 1조 가 넘게 편성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영상 산업에 우리가 전략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6천억 정도. 물론 이제 요 부분만 따로 이 영상 산업에만 따로 똑 띄어서 5년간 1조 정도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내년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전략 펀드라는 거와 모태 펀드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전략 펀드와 모태 펀드. 모태 펀드. 이제 모태 펀드라는 건 지금 나름대로의 그 법칙이 중소기업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네, 그러니까 그건 작은 것들, 뭐 저예산 영화라든지 뭐 이런 쪽에 투자하게 돼 있어서,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글로벌 OTT가 오징어 게임 2가 제작비가 지금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제작비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그걸 지원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략 펀드라는 걸 새롭게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대규모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좀 큰 규모로 제작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해서 중소기업 따로, 그래서 좀 큰 제작 따로 해서 전략 펀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말로는 지금 현재 우리 담당 실국장들한테 네. 이 펀드 만들어진 걸 대부분 소진하자 내년에. 네. 그만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이게 종사하는 분들이 내년에 정말 바쁠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를, 왜냐하면 이게 좋은 양질의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야 우리 OTT에 그거 실려야 결국 구독자가 늘어나고 해외에 있는 OTT들이 사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쌓아놓은 콘텐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개봉하지 못한 영화도 현재 한 50여 편 정도가 있습니다. 50여. 예, 그래서 내년에 완전 축제처럼 그 50편을 한꺼번에 한번 개봉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야 관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요번에 뭐 1,000만 영화 지금 이제 한 편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이 있죠.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명량이. 명량이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는 시작이 된 거라서 저는 그 관객이 영화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 이런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물론 사후 결과까지 계속 컨설팅 같이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IP 확보거든요. 그 지적재산권 아닙니까? 그렇죠. IP.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글로벌 OTT는 당연히 투자하고 전부를 다 가져가는 형태가 돼 있고요.
우리 저 토종 OTT도 그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방송사 와 있지만 방송사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법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사실은 타 이해기관 간에 서로의 그 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아직 법까지는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저희 부처는 창작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주장은 계속 할 거고요. 적어도 우리 부처에서 지원하는 제작되는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조건을 IP 확보. 알겠습니다. 이거를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서 키울 수 있는 일단 그런 여건을 내년에 다 만들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봤자 이게 불법 유통돼 버리고 저작권이 보호가 안 되면은 이게 뭐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며칠 네. 전이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 그 문화체육부 이제 출입하는 이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갔다 온 거 보니까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간차를 두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사해 표절 시비가 일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표절이 인정됐고 이례적으로 건축물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과거 저작권의 사각지대였던 건축 예술 분야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됩니다. K-팝과 함께 K 콘텐츠로 각광받는 안무는 작사, 작곡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도 방송 등에 노출하도록 했습니다. 댄스 콘텐츠가 세상에 보여진 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만큼 그만큼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이른바 밀캠 단속도 강화됩니다. K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도 처음 내놨습니다. AI가 만든 그림이나 노래 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동물이라든가 AI와 같은 다른 인간이 아닌 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저작권 4대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저작권 보호해야 된다는 건 내용은 뭐 충분히 이제 알 것 같고요. 저 중에서 AI. 네, 네. AI 기술이 이제 날로 발전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짜 뉴스도 나오고 네, 네. 보이스피싱 때문에 서민들이 뭐 직접적으로 피해도 보고 하고 하는데 지난 10월에 이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이게 아주 재밌었던 게 AI 관련된 장관 발언이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 얘기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 보니까 뭐 지금 이 발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정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네. 뭔가 우리가 AI를 관련돼서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장관께서 이제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이게 뭐 정부끼리 이게 통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국회에서 협조받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뭐 꼭 지금 다 이제 이건 기술이 달라졌고 그거 자체도 이제 우리 환경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고 이 문제를 뭔가 공론화하고 뭔가 이제 대처해야 된다는 거는 다 생각이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일종의 뭐 이제 저희 부처 같은 경우는 AI가 인공지능으로 이게 결국은 학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AI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요하는 쪽에서는 지금은 기술 발전이 먼저니까 네네. 이런 걸 너무 주장을 하면
말하자면 위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AI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놔두자. 뭐 저희는 그래도 지금부터 뭐 이런 그 여기에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쪽은 다 돼 있고 나머지가 쫓아가지 못하면 나중에 또 다시 그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2008년도 당시 장관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한 일이 저작권 분야입니다. 2008년도에 네. 그 당시에 우리 콘텐츠 수출이 한 23억 불 정도. 근데 현재는 뭐 그거에 엄청난 뭐 거의 130억 불 이상? 뭐 그러니까 지금 몇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우리의 콘텐츠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면 다른 가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거보다도 따지고 보면 액수상으로는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콘텐츠 산업이라는 거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숫자적인 액수 외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하고 FTA를 협상할 때 가장 그 테이블에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스크린 쿼터 없애라. 자유 경쟁해야 된다. 뭐 그 당시에 그러면 당시 영화인들은 정말 또 길거리에 나와서 스크린 그렇죠. 쿼터 사수하자. 네. 한국 영화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사실 영화 한 편 우리가 수입 수출하는데 큰 돈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너무너무 발생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그 당시에 제가 15년 전에 그때는 우리의 그 말하자면 우리는 남의 걸 갖다만 쓴다고 생각을 했고 네. 우리 거를 내다 판다는 생각은 못 했을 때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했어요. 법도 바꾸고 막 우리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문화부 공무원한테 경찰직을 줘서 현장에 나가서 뭐 이렇게 수사도 하고 네. 검거도 하고 뭐 1년 만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저작권 감시 대상국이었습니다. 남의 걸 맨날 훔친다고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있었거든요. 네. 미국의 그 USTR이라는 기관에서. 근데 1년 지나고 2009년도에 저작권 청정국이 된 거예요. 그 딱지가 떨어져서. 저는 지금이 15년 지났지만 똑같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없었던 AI도 나왔고 또 그 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변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새롭게 다시 만져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대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저작권을 요구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 우린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 나간 거에 대해서 영화 감독들이 지금 그 감독 보상권 요구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외국하고 얘기를 하면 너네도 안 주면서 왜 우리 보고 달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그 안에 법으로 못 해주고 있거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저작권 문제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전통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 문화재를 또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 훼손 얘기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경복궁 담벼락을 이제 스프레이로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제 발생해갖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10대 낙서범은 영장이 기각이 되고 20대 모방 낙서범은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네.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장관께서 첫 번째로 장관에서 15년 전에 네. 나갈 때 그때는 또 숭례문 화재 현장이었거든요. 아니 그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작할 때.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 또 장관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호해야 된다. 네. 훼손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일단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처음 생긴 거거든요. 또 특히나 그 경복궁 담장에 그렇게 낙서를 한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더 엄정한 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홍보와 교육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 좀 인식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문화재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의 그 삶이 축적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훼손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그 안에 지금 그걸 다 실체적으로 못 느껴서 그런 거지 아마 저 성곽 우리 사대문 안에 성곽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산 뒤에도 올라가면 그 성곽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안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못 보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그 돌 쌓은 그 중간중간 밑부분에 네. 뭐 말하자면 뭐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서 와서 누가 책임자로 몇 사람이 이 성곽을 쌓았다. 이렇게 표적이 딱 있어요. 또 뭐 경상도 어디에서 와서 이 성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 책임으로 쌓았다. 뭐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렇죠. 야, 지금 남아있는 이 성곽에 그 당시에 적어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전 사람들이 이 돌을 쌓았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은 부분은 다시 요즘 이제 보수도 하고 고쳐서 다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삶의 흔적을 지우는 건 정말 나쁜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우리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법 집행도 좀 엄정해야 되고 또 이 문화재를 꼭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뭐 저희들 부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 상당히 특히 우리는 또 문화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협조를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제를 한번 좀 바꿔서 네. 관광으로 한번 이제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광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아픔이 크죠? 네. 관광 적자. 이게 네. 보니까요. 이게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네, 아직도 네. 관광 적자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상반기인데 저걸 좀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네. 9월까지 업데이트했는데 흑자가 더 늘어요. 73억 달러가 이제 흑자고 결국 이제 올해 보면은 2018년 이후에 5년 동안 가장 적자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네네, 분석도 있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여간 제일 안타깝죠. 제가 이제 그 15년 전에 장관을 할 때는 그때도 뭐 똑같이 이런 문제, 그 당시에는 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이다. 뭐 이런 그 슬로건으로 어떻게든지 관광을 살리자 해서 그때도 한국 방문회 열심히 하고 해외 마케팅도 많이 하고 우리 요소도 많이 이렇게 해서 당시에 1,760만 정도 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관광 수입이라는 건 뭐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끝나서 조금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아마 오늘까지 아마 예측을 하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070만 정도. 예, 1,000은 넘은 거예요. 네네. 올해 온 관광객 숫자가. 근데 이제 그 관광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 관광객도 예전처럼 깃발 부대로 오는 게 아니고 개별 관광으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오면 뭐 쇼핑을 막 이렇게 그 면세점에 가서 명품 싹 쓰려고 그렇죠. 그러지 뭐 그런 않았습니까? 형태의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문화 체험을 하고 본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개별 관광이니까 아무래도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의 갖고 있는 전통 문화 뭐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그런 관광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2025년 뭐 초 정도까지 한국 방문의 해로 지금 잡고 있어서 제가 정말 겁도 없이 내년에 2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그 이부진 호텔 네, 신라 네. 사장하고 얘기할 때 그냥 덜컥 얘기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목표를 정해놔야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저는 예전에 1,760만까지는 해봤으니까 예. 어떻게든지 나머지 그 부족분을 올해 한번 채워보자. 근데 사실 관광이 이게 참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은 전 부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기재부 예산도 걸려 있고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농어촌부 뭐 하여간 교육부부터 모든 부처와 다 상의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오는 분들이 대개 이제 교통, 항공, 그다음 비자, 그다음에 와서 국내에서의 다니는 교통, 그다음에 이제 뭐 봐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사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각 부처 소관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개선하는 거가 하루아침에 금방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몇백만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채울 데가 없습니다. 네. 그 예전 비단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공유 숙박 말하자면까지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주거 형태가 또 다 밀집된 아파트 형태가 많아서 사실은 공유 숙박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말하자면 다 아래 위 뭐 옆에 다 살고 있는 집인데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면 밤에 술도 마시고 떠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도심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그룹도 있고, 지역은 조금 그래도 아마 그런 공유 숙박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은 로컬백. 네네네. 로컬백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지역과 연계한 상품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자. 지금이 이제 왜 지방 소멸 시대라고 얘기하고 지역에 가면 사람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극복하자고 지역에 있는 100군데의 특성 있는 거를 정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떤 뭐 이런 문화적인 명소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어떤 산업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정리돼 있는데요. 그곳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관광객도 모집하고 저도 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살려주는,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가고 싶게 하고 머물고 싶게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가서 살고 싶게 만들어 보자. 이것이 지금 로컬백의 지금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연구안에서 지역의 문화를 이제 적극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최근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은 남북권 관광 네. 개발 계획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논란이 있는 게 보면은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네. 이게 2033년까지 정부가 3조 원을 들여갖고 네. 영호남을 연계한 이제 광역 관광 자원을 만들겠다 네, 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5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네. 남서권, 이제 광주, 전남이죠. 네. 문화예술, 남중권, 전남과 경남, 이거는 이제 힐링, 네. 건강 회복 네, 뭐 네. 이런 거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남동권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문화, 그다음에 휴양 단지 뭐 이렇게 조성하겠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일각에서는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개발 계획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는 공수표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네. 해명해 보시죠. 저는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어딘가 발표할 때는
그냥 공수표 날리는 발표는 안 하고요. 그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0년간의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10년간 3조를 투자하겠다는 건 이건 적은 그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광역으로 지금 전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확실히 아마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 지역적으로 보면 대개 지금 관광을 어딜 많이 가냐 하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 부산, 제주입니다. 대도시. 네, 거기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적어요. 내국인 관광객의 분포를 보면 요즘은 많이 그래도 특화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좀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보면 대부분 동해안 쪽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적지 쪽 뭐 이런 데가 좀 있고 요 근래에 축제가 좀 특색 있게 만들어진 곳에 이제 뭐 1,000만이 가기도 하고 몇백만이 모이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전 뭐 이렇게 보면 이쪽 남부권 또 서해안 이 남서 이쪽으로가 해가 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낙조는 길거든요. 예. 시간이 길게 황혼이 져요. 그러니까 원래 해가 뜨는 지역은 활발하게 액티비티가 많이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일하러 가는 곳, 열심히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곳이고요. 해가 지는 쪽은 낭만이 있고 말하자면 술을 마셔도 좀 비싼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투자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투자가 좀 많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시설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형성을 다시 하는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관광 분야도 좀 짚어봤으니까 체육 분야도 이제 저희가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관광은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거 지금 네. 저희들이 그런 숙박 시설부터 그 이제 또 특히 바가지 요금 이런 부분도 있고 뭐 하여간 지금 사람들이 와서 그 들어오기 편하게 비자 면제해 주는 것도 국가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이건 이제 법무부가 그게 많이 이제 관광 수출 혁신 전략할 때 뭐 그런 그렇죠, 내용입니까?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올 때 편해야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규제를 풀었고요.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지금 특색을 전부 브랜드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관광, 예술 관광, 그다음에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 관광, 뭐 이거를 지금 다 브랜드화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해외의 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공사도 있고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그 외에 그 뭐 우리 문화원도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매번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요. 당장 1월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6월이면 우리 뷰티 이게 굉장히 지금 그렇죠. 반응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패션 또 심지어는 의료까지 그렇게 해서 이 원스톱으로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6월 달에 명동, 성수동 또는 강남 그 광화문 이렇게 지역별로 연계돼서 돌아가면서 이 모든 거를 그 느끼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축제가 이제 6월 달에 또 벌어질 거고요. 6월 달에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예술 축제로는 뭐 오페라 축제 또는 발레 축제, 교향악 축제 또는 뭐 지역에서 갖고 있는 많은 우리 그 정원 국가 정원이 만들어진 그런 축제부터 시작해서 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축제가 몇 개 있거든요. 네. 이걸 전부 한꺼번에 다 브랜드화해서 해외에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다 팔 수 있도록 특히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그 청소년 올림픽이 지금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렇죠. 강릉, 평창, 횡성, 정선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체육 분야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아니, 그러니까 첫 그것도- 번째 현안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상품화한다는 거죠. 그건 개막식만 유료고요. 네. 모든 경기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예약을 받는데 지금 한 66% 정도
예약률이.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 달 남았는데 네. 예약을 빨리 좀 하셔서 이미 인기 있는 종목은 다 매진된 상태니까 그래서 해외 그 인바운드 여행사에 우리의 이 청소년 올림픽도 프로그램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관광객 모집할 때 이걸 다 관람할 수 있게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개막식하고 폐막식은 돈을 받지만 폐막식 안 받습니다. 개막식만 받습니다. 네네네. 이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와서 한국을 그렇죠, 찾아와서 그렇죠. 즐기고 네. 또 봐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광은 이렇게 모든 거를 브랜드화한다는 거죠, 내년에.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이게 뭔가 판이 벌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듣기 전에는 저는 그런 걱정도 했거든요. 우리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K 컨텐츠에 의존해 갖고 관광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다변화돼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올림픽 뭐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체육 분야 질문인데 아까 뭐 이걸 관광 상품으로 해서 팔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문체부의 가장 큰 현안이 바로 이 다음 달 11일에 이제 개막되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근데 이제 왜 걱정되냐면요. 아마 이거 지금 이제 프로그램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는데 그게 뭐지?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지난번 여름이었나요? 우리 제2 새만금 잼버리. 네. 이거 또 재판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준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뿐 아니라 뭐 모든 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하다못해 대통령님께서도 뭐 정말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부탁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 총리님께서도 지금 뭐 그동안에도 벌써 한 2번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된 곳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저희들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1월 달에 또 제가 또 이제 현장 돌아볼 거고요. 또 우리 이 차관이 뭐 잘 아시는 체육인 장미란 차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짚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건 특히나 이제 동계 종목이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눈이 요새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그런 안전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시합 하는 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기숙사도 대학에 있는 그 기숙사를 다 쓰고 있어서 숙소 문제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안락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이제 빙상 종목은 전부 거의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는 분이나 선수들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설상 종목 그거는 이제 논밭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추위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는 그 선수들의 어떤 안전사고 문제 또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보면서 힘들지 않도록 하니까 그런 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 달고 있는 이 배지가 상징 마스코트입니다. 뭉초라고. 청소년 올림픽.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거 참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렵게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의 갈등 문제인데 자, 먼저 대한체육회 회장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그래요? 발언을 했어요? 네.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갔다 왔다. 새로 정부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뒷받침을 다 누가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이 한 겁니다. 자, 뭐 굉장히 이제 격앙된 목소리긴 합니다만은 대한체육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런 불만 같아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뭐 일방적인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문제 저런 거는 사소한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뭐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은 다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예산도 줘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지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갈등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미란 차관이 전문가고 체육인이기 때문에 아마 뭐 앞으로 저런 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 잘 해결할 거예요. 우리 아주 그 능력도 있고 굉장히 체육에 대한 본인이 메달리스트고 훌륭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우리 체육국이나 우리 그 장미란 차관이 아마 이제 잘 해결할 거고요. 뭐 다른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선 닥친 청소년 올림픽, 네. 그다음에 올 7월, 8월에 있을 파리 올림픽.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에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네. 이제 그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국민들과 체육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문화예술계 병역 특혜, 특례. 이게 이 특혜 이제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 병역 면제 기준이 좀 모호하다.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네. 뭐 BTS 관련돼서 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술 체육 두 개가 있거든요. 체육도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면 이제 병역 면제가 돼 있고, 예술은 이제 국제 콩쿨 이런 데서 이제 우승을 하면 면제가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왔죠. 근데 아마 근래 그 BTS가 다 사실은 입대를 하면서 군 생활을 시작해서 아마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렇죠. 좀 확대가 된 거죠. 근데 뭐 저희 부처의 입장으로는 사실은 이들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고 또 특히 그 정년기에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에 사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런 특혜를 주었던 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병력 자원이 없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갈 정년기에 남자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이제는 가능하면 이런 혜택이 없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벌써 뭐 매년 옛날에도 늘 의견했던 거라요. 네. 이건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야 되겠죠. 네. 만약에 혜택이 줄어들면 뭐 군 자원 쪽에서 뭔가 그래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있다면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해서 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소중한 의견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쁘신데 오늘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이라고 말씀하시죠. 1시간 다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는 저의 마지막 이런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있는, 그러니까 예술가들, 체육인들, 또 관광하시는 분들, 그 외에 우리 부처에 관계되는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소망이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뤄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